안녕하세요. 사연살롱이에요. 오늘의 사연입니다. 저는 30대 평범한 직장인인 여자입니다. 아직도 생각하면 화가 치밀어 오르지만 혹시 몰라 여러분도 도움되시라고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년에 좋지 않은 일이 있어서 그냥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생활만 하며 친구들과의 만남도 거의 않고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심리적으로 많이 지쳐있는 상태였으며 그렇게 거의 1년 정도가 돼갈 무렵 10월쯤에 15년지기 절친의 연락이 왔어요. 그 전에도 그 친구는 한 번씩 만났었지만 그때부터 그 친구를 좀 자주 만났습니다. 11월 초쯤 그 친구랑 일 끝나고 만나기로 했는데 제가 일이 조금 빨리 끝나 그 친구에게 연락을 했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아는 언니가 문화센터처럼 운영되고 있는 카페에서 일하는데 그 언니와 잠시 만나려고 했더라고요. 이왕 빨리 나온 거 같이 보고 인사하고 우리끼리 다시 나가자고 하길래 당연히 알았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생각해보니 여기서부터가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같이 그곳을 갔어요. 그 언니라는 분이 정말 친근하게 계속 말을 걸어주고 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되었죠. 마치 자신의 어릴 때를 보는 것 같고 안쓰럽다고 하면서 정말 유명한 명리학 보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한테 부탁해 놓을 테니 제 절친과 같이 명리를 한번 봐보라며 생년월일을 물어봤었습니다. 본인이 말해 놓을 테니 날 잡고 보라면서요. 원래 점, 사주 이런 거 안 믿고 잘 가지도 않는데 그렇게 힘든 시기를 겪어보니 명리는 점도 아니고 사주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한번 봐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도움이 고마워 감사하다고 하고 며칠 뒤 그 명리학을 봐주시는 분을 친구와 함께 만났습니다. 근데 돈을 받고 해주는 게 아니라 같은 업계에 소문나면 서로 안 좋다고 주변에 말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친구랑 며칠 뒤에 이 명리학 해주시는 분을 만났는데 시간이 안 돼서 한두 번은 만나야 할 것 같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친구랑 같은 방에서 셋이 얘기를 했는데 저에 대해서 생각보다 너무 잘 맞췄고 친구에 대해서도 너무 신기하게 잘 맞추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셔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보자고 해서 만났어요. 그때는 친구랑 저랑 따로따로 보고 얘기를 해줬고요. 그때 저한테 같이 온 제 절친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되니까 같이 다니면 좋을 거고 둘이 상생하는 관계라고 정말 좋은 친구 관계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천살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종교를 가져봐도 좋을 것 같다고 했어요. 종교 이야기를 해서 제가 원래 무교인데 어떤 종교를 말하냐고 물었어요. 천주교든 기독교든 불교든 잡신만 아니면 된다고 해서 그때까지도 별다른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올해 안에 귀인이 나타날 거라 하길래 제가 어떤 귀인이요? 그랬더니 흰 옷을 입은 책을 읽어주는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남자인지 여자인지 아냐고 했는데 웃으면서 동성일 거예요 이럽니다.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너무 디테일하게 말하니까 정말 소름인데요? 이러곤 별 관심 없었어요. 그냥 그때까지는 명리까지 봐주게 할 수 있었던 친구한테 고맙다 했죠. 친구랑 서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귀인 이야기도 하다 헤어졌어요. 2주 뒤에 친구가 보자 해서 또 만났습니다. 친구 집 앞에 있는 카페를 가자고 하길래 갔어요. 여기서부터 이제 우연을 가장한 만남들이 시작됩니다. 친구랑 카페에 있는데 한 8개월 전쯤에 친구랑 저랑 술 마실 때 근처 아는 언니를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요. 그 언니가 카페로 들어오면서 니네 여기서 뭐해? 이러면서 우연히 카페에서 만난 거예요. 자기가 아는 교수님을 만나기로 했다면서 기다린다는데 기다리면서 저희 자리에서 계속 같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 교수님이라는 분이 오셨어요. 옷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흰 옷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순간 친구를 봤는데 친구도 놀라서 눈이 커졌었어요. 책도 종교책을 들고 있었고요. 그래서 순간 또 소름이 돋았죠. 진짜 바보 같지만 전혀 의심이 들지 않았어요. 여기까지 의심할 수도 없었고 제 15년 절친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정말 1도 의심하지 않고 우연치고는 너무 신기하다 이렇게만 생각했습니다. 그 교수님이 왔는데 그 언니랑 따로 가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자꾸 우리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의심 없이 친구랑 그 언니랑 오래 만났고 교수님도 저희랑 얘기하는 게 즐겁다고 했어요. 좀 이야기하다 둘이 이제 가봐야겠다고 하고 나갔습니다. 근데 교수님이 심리학과 교수님이었어요. 제 친구가 요즘 안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그 교수님에게 자기 심리상담 좀 부탁드릴 수 있냐 했습니다. 처음엔 그 심리상담을 같이 할 생각이 없었지만 저도 그때 심리적으로 힘들었으니 같이 해보자 했어요. 그래서 며칠 뒤에 또 친구랑 같이 그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했던 게 나무, 집, 뱀, 사람, 해, 달, 호수 등등 그림 그리기와 또 무슨 성격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그때 결과는 다시 만나서 얘기해주겠다 하고 헤어지고 며칠 뒤 또 만났어요. 그때는 이제 여기까지만 만나고 더 이상 그분을 볼 일이 없다 생각했죠. 만나서 결과와 이런저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둘 다 마음에 상처가 많다면서 심리치료 중에서 경서, 그러니까 성경이죠. 그걸 가지고 하는 방법이 있는데 해볼 거냐고 물었어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면서 도움이 돼주고 싶다고. 경서가 뭐 유교, 불교, 성경 다양하지만 성경이 더 많이 알려져 있고 종교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경서를 통해 본인들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합니다. 영성지능 SQ랑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한번 해보겠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본인이 시간이 안 돼서 한 2, 3개월만 볼 수도 있다 해서 그 정도의 시간이면 제가 괜찮을 것 같아 처음에 망설였지만 한번 해본다고 했죠. 전 성경으로 한다기에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좋은 구절을 인용해서 그 사람의 가치가 소중하다는 걸 깨우쳐 주려고 하는 심리 프로그램 정도로 생각해서 별 의심 없이 한다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했듯이 제 옆엔 15년지기 절친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나서 11월에는 일주일에 2번을 보자 하고 12월부턴 3번 정도를 보자 했어요. 어차피 뭐 2, 3개월 정도만 해주신다 했으니 그때부터 친구랑 같이 일주일에 2번 정도 봤는데 처음에는 바로 성경으로 안 했어요.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해주시고 좋은 영상도 보여주시고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좋은 말을 많이 해주고 하길래 고마운 마음과 함께 믿게 되었죠. 12월 초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해보자며 고마우면 밥이나 사 장난식으로 말하시길래 제가 먼저 감사하니 밥 사드린다고 했고 친구랑 같이 그 교수님 계시는 주변에 밥집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다 먹고 근처 커피숍을 가려는데 거기서 우연을 가장한 만남이 또 그 교수님이랑 친구랑 가고 있는데 교수님한테 전화가 오더라고요. 이 교수님을 소개시켜준 그 언니였어요. 자기도 그쪽에 친언니랑 같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 친언니가 심리학과를 전공했는데 요즘 그쪽으로 좀 힘든 일이 있다네요. 이 교수님한테 조언 좀 구할 수 있냐고 묻는다길래 저희가 가는 카페를 오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저 친구, 교수를 소개시킨 언니, 그 친언니까지 5명이서 같이 보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제 친구랑 교수님을 소개시킨 언니는 원래 알던 사이였고 뭐 상관없으니 같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죠. 그 친언니가 그 교수님이랑 심리학과나 뭐 현재 심리상담을 해주면서 겪는 고충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도 그 NLP를 같이 들을 수 있냐고 부탁해서 그 교수가 저랑 친구에게 같이 들어도 상관없냐고 물었어요. 그래서 그 언니까지 오게 됐죠. 본격적으로 성경으로 시작할 때 셋이 같이 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진짜 전혀 이상한 것도 없었어요. 좋은 구절 읽어주면서 너희는 소중한 존재다 말하길래 솔직히 마음의 위안도 됐고 친구랑도 정말 좋은 분인 것 같다 했습니다. 2번째 성경으로 했을 때는 종교라는 단어를 한자로 쓰면서 능수능란하게 성경에 대해 풀어나가더라고요. 인문학 같은 거 해주면서 유교, 불교, 기독교 있는데 누가 어쩌고 저자고 이런 것까지 설명하면서 3번째 정도 들었을 때 어느 순간부터 성경은 하나님, 즉 신이 저자이며 대피를 한 자들이 사도선지인데 35명이라 어쩌고 저쩌고 전도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더라고요. 그 교수님 집 앞에서 셋이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제 친구도 그렇고 그 언니도 그렇고 일단 더 들어보고 아닌 것 같으면 그만두겠다고 저는 무교라 성경을 잘 모르니 이상한 점을 알려달라 했죠. 그리고 같이 제 차를 타고 친구를 집에 데려다 주면서 의심 가는 부분을 몇 개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는 자기는 자기가 판단해 보겠다며 아직 이상한 것이 없었다고 했어요. 그 교수가 이상한 말을 하면 자기가 먼저 안 한다고 말하겠다고 하고 나니 저는 또 거기서 의심을 접었습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게 그 다음날 가면 제가 친구에게 의심스럽게 말했던 부분을 그 교수가 정말 자연스럽게 술술 말하는 겁니다. 정말 우연히 그 말이 나온 것처럼 해서요. 그래서 제가 친구에게 집에 갈 때 저 교수 나한테 도청장치 달았나? 내가 말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알지? 이랬어요. 친구는 뭐 심리상담 해주면 공통적으로 궁금한 부분이 있으니까 그런 거겠지? 이래서 진짜 또 바보같이 의심을 안 했습니다. 저도 진짜 심리적으로 많이 약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원래 의심이 많은 성격인데. 그리고 이걸 시작했을 때 그 교수라는 사람이 인터넷 믿지 말라고 검색해보지 말라고 하더군요. 가족들이나 남친한테 지금은 말하지 말고 좀 지나면 말하라고 했어요. 이유는 아무리 심리상담이지만 경서로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일단 의심부터 하고 오해한다면서요. 그러면서 좀 더 해주고 싶다고 길면 1년까지도 걸린다 하더라고요. 어차피 그렇게 할 생각도 없었고 딱 말한 기간까지만 할 생각이었습니다. 그 교수라는 사람한테 부담드리기도 싫었고요. 어느 날 제가 술 먹고 우연히 가족들에게 말했고 사실 남친은 처음에 심리상담부터 지금까지 얘기했을 때 별로 의심 가는 부분이 없다고 했어요. 근데 엄마랑 오빠는 뭔가 이상하다며 하지 말라 말렸어요.
전 힘들 때 우연히 친구를 통해 알게 된 분이 해주시는 거라며 울면서 싸우기까지 했습니다. 제가 하는 거 안 믿어준다며. 진짜 그날 저희 친오빠 멱살까지 잡을 뻔. 그날 서러워서 많이 울고 인터넷에 검색을 했습니다. NLP 성경부터 검색했는데 여기서 의심을 시작하기 시작했어요. 친구한테 새벽에 카톡을 캡처해서 보내면서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친구는 또 계속 자기가 들어보고 판단하겠다 시전하며 저한테는 알아서 하라고 하더군요. 제가 다음날 가는 날이었는데 그날 감기가 심하게 걸려 아파서 오전에 그 교수에게 못 간다고 전화했어요. 저는 당연히 제가 안 가면 그 언니랑 친구 둘이 할 줄 알았는데 제가 안 간다고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부터 점점 더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 끝나고 일주일에 3번 참석하는 것도 힘들고 심리 상담을 해줘도 심적으로 위안이 되지 않았어요. 더 스트레스 받는 것 같아서 그 교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도움 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전 오래 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어요. 그때 가서 말하면 안 좋은 상황이 될까봐 정말 죄송하고 감사하지만 올해는 못할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알겠다고 하면서 지금이라도 안 하고 싶으면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걱정돼서 그러니 해볼 때까지 해보고 정 안 되면 안 해도 된다고 해서 또 의심을 접었죠. 붙잡는 게 아니니까. 그래도 일단 다음 달까지만 한다고 말했어요. 그 뒤에 몸이 많이 좋아져서 다시 만났는데 연말 계획을 물어보더군요. 마지막 주에 회사 회식도 있고 선약도 있어서 그 주만 하루밖에 못 나온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성경을 일주일에 한 번 들을 게 아니라며 평일에 하루밖에 안 되면 주말이라도 하루 잡아서 해주겠다고 강조했어요. 거절을 수십 번 하고 나서야 집에 갈 수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의심이 점점 커져서 인터넷 검색을 하는데 검색하다 보니 연관 검색어에 신천지라는 것이 보였어요. 그때부터 신천지 전도 방법, 포교 방법을 네이버, 유튜브, 구글 등에 엄청나게 검색을 해봤습니다. 사실 제가 몇 번 의심을 했었음에도 의심을 접었었던 이유가 이 모든 과정들이 일어나려면 그 중심엔 제 15년지기 친구가 있어야 했기 때문이었어요. 그 의심이 확신이 들 때는 제 친구가 그 신천지의 일원이라는 걸 깨달았을 때였어요. 근데 그건 생각하기도 싫었고 믿기도 싫었습니다. 하지만 검색을 하면서 그 의심이 점점 확신이 되었어요. 결정적으로 100% 확신이 들었던 건 신천지 포교 방법이랑 관련 영상이었어요. 신천지에서 잎사귀라는 역할이 있는데 그게 100% 제 친구 역할과 일치했습니다. 보고책에도 있었는데 제 친구가 그 교수에게 다 보고했던 것 같더라고요. 의심이 확신이 되는 순간 친구한테 말했어요. 다음날 친구는 자기도 그걸 보고 검색을 했는데 신천지 뭐 이런 거 연관 검색어 뜨고 해서 봤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신천지 맞는 것 같기도 하다며 동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안 해야겠다고 말했더니 제 친구는 또 그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잎사귀들은 끌어들이려는 사람을 의심하면 자기는 들어보고 판단하겠다고 말한답니다. 그리고 이상하면 자기가 먼저 나가겠다고 강조합니다. 이런 것도 다 세뇌교육 받는 과정 중 하나라고 해요. 만약 신천지라고 걸렸을 때는 울면서 연기까지 하라고 시킨다네요. 저는 그래서 친구에게 나중에 너 아니지? 물었어요. 자기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그래 당연히 아니니 해줬어요. 믿고 싶지 않다고. 그럼 네 주변 사람이 신천지일 확률이 높은데 너랑 나랑 끌어들이려고 한 거다. 그럼 찾아서 깽판 쳐버릴까? 이랬더니 누군지 어떻게 찾냐며 그냥 우리 둘 다 당한 거니까 여기서 있자 이런 식으로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제가 욕하면서 왜 못 찾냐고 너랑 나랑 3개월 전부터 만난 카페 언니부터 시작해서 그 교수까지 제가 다 얘기했어요. 우리를 속인 사람이 카페 언니일까 아니면 소장일까 교수일까 아님 이 인간들이 다 한통속일까 물었어요. 그리고 친구에게 너 진짜 아니지? 하고 물었고요. 그때 진짜 이상했던 게 친한 친구나 소중한 사람이 어떤 일을 내가 안 했는데 의심을 하면 전 미쳐 돌아버릴 것 같고 눈물 날 것 같고 왜 의심하냐고 난리쳤을 텐데 너무 침착하더라고요. 우리 같이 당한 거 아니냐면서. 그러면서 저한테 그래도 도움을 준 교수니 문자로만 그만하자고 하지 말고 만나서 같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만두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의? 멱살 안 잡는 것만으로도 다행으로 알아. 넌 너한테 사기치려고 한 인간들한테도 예의 지킬 거냐? 했더니 그거랑 다른 거 아니냐고 합니다. 진짜 여기서 100% 확신을 가지게 됐어요. 제 친구도 신천지였다는 걸요. 제가 욕하면서 너 지금 하는 행동이 진짜 의심스럽고 네가 이러니까 내가 더 의심을 하게 된다고. 내가 지금 열받고 다 죽여버리고 싶은 거 참고 있으니까 그만 보자 했어요. 이거 말고도 진짜 할 말이 더 많은데 너무너무 글이 길어질 것 같아서 그만 정리할게요.
어쨌든 제 친구는 잎사귀 역할인 것 같았고요. 저 하나 끌어들이려고 6명에서 작전을 짜고 판을 짜서 사기판을 만들어서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며 끌어들이려 했다는 사실에 화가 치밀어 올랐죠. 의심하기 싫었던 제 친구가 거기에 관련돼 있다는 생각과 그동안 저를 보며 했던 연기들을 생각하며 친구가 배신감에 치를 떨었어요.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하면서 연기했던 모습 생각하면 무섭기까지 하더라고요. 죽을 만큼 힘든 사람 심리 이용해서 사람 마음 농락하고 15년 된 친구한테 사기쳐가면서 판 짜면서 사람 끌어들이는데 이게 제정신들입니까? 저도 정말 제 자신이 시간 쓰고 돈 쓰며 당한 게 한심스럽습니다. 심리가 그만큼 약해져 있을 때 누구든 안 당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 다들 조심하세요. 가족으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면 정식으로 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과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결혼 8년차 40대 여성이에요. 여자의 적은 여자라고 하죠? 과연 그럴까요? 저랑 저희 시어머님 관계만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서요. 남편과 저는 78년생 말띠로 동갑이에요. 우린 직장 동료 사이로 만났죠. 정확히는 상사와 부하 직원으로요. 문제는 제가 상사고 남편이 부하 직원이라는 데 있어요. 솔직히 전 그게 뭐가 문제인가 싶어요. 근데 남편 생각은 그렇지 않은가 봐요. 저희 남편은 둘만 있을 땐 세상 좋은 남편이에요. 하지만 직장 동료나 친구, 가족들이 관련이 있다면 얘기가 달라지죠. 일부러 제 길을 거꾸려 들거든요. 별거 아닌 일에도 괜히 목청 높이고 남자가 어쨌느니 여자가 어떠느니 이러면서 꼰대짓을 하려고 들고요. 처음 몇 번은 그러려니 했어요. 오죽하면 저럴까 싶었거든요. 오냐, 내 오늘 남편 기 한번 살려준다. 이런 심정으로 고개 팍 숙이고 꼬랑지 팍 내리고 남편님 이러면서 떠받들어 줬죠. 아, 그랬더니 고마운 줄 모르고 재미가 들었는지 정신이 나간 건지 의뢰 사람들 앞에만 가면 절 무시하려 들더라니까요. 근데요, 가만 보니까 이게 제 남편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저희 시아버지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시어머님을 깔아뭉개시거든요. 툭 하면 어디서 배워먹지 못한 게 라거나 난 자네랑은 급이 다른 사람이야 이런 말을 달고 사시죠. 그뿐인 줄 아세요? 명절이나 제사 때가 되면 시고모님까지 합세해서 정말 가관도 아니라니까요. 누가 보면 이 집안이 고관대작을 대대로 배출한 엄청난 집안인 줄 알 거예요. 남편 얘기 들어보면 조상 중에 변변한 벼슬 하나 제대로 하신 분도 없더구만. 암튼 저희 시어머님은 시집와서 이날 이때까지 얌통머리 없는 이 집 이간들한테 무시당하고 종취급까지 당하며 살아오셨어요. 솔직히 처음엔 그랬죠. 아니 왜 저렇게 바보같이 살아? 받아주니까 매번 저러는 거 아냐. 괴롭히는 시아버지도 싫었지만 순응하고 사는 시어머니도 좋게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시집 오고 첫 시할아버지 제사가 있던 날이었죠. 제사가 토요일이어서 전날 퇴근 후 바로 시댁에 와서 하룻밤 자고 아침부터 어머님과 함께 제사 준비를 했어요. 아침 먹고 장봐 와서 아버님 점심 차려드리고 막 일 시작하려던 참이었죠. 그때 시고모님이 오셨어요. 저는 제사일 도와주러 일부러 일찍 오셨나 보다 했죠. 그런데 세상에 요즘 왜 이렇게 입맛이 없나 몰라. 올케 나 회냉면 좀 만들어줘. 매콤하게. 아침에 딱 눈을 뜨는데 그게 그렇게 땡기더라고. 헐, 전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제정신이에요. 안 그래도 제사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회냉면? 그래서 제가 한마디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께서 절 막으시더라고요. 형님 죄송해요. 오늘은 못 해드리겠네요. 재료도 없고 보다시피 제사 지낼 음식도 아직 못 해놔서요. 죄송해요. 대신 형준이 시켜서 근처 냉면집에서 사오라 그럴게요. 그랬더니 시고모님이 노발대발. 시누이가 입맛 없어서 밥도 못 먹고 왔는데 그깟 냉면 하나 삶아주는 것도 하기 싫어서 아들 시켜 사다 먹으라 그런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올케 며느리 앞이라고 너무 목에 힘주는 거 아니야? 언제부터 자기가 그러고 살았다 그래. 웃겨서 말도 안 나오네.
이래서 보고 배운 거 없는 사람은 뭘 해도 티가 난다 그러나 봐. 올케는 어떻게 가정교육을 받고 자랐나 몰라도 우리 집은 윗사람한텐 깍듯하게 하라고 배웠어. 아무리 세월 지나 같이 늙는 처지라지만 그래도 내가 엄연히 손윈데 어디서 건방지게 그따위로 굴어? 중학교밖에 못 나온 주제에 못 배웠으면 몸 낮추고 살 줄도 알아야지. 내 동생 덕에 호강하고 살다 보니 자기 신분도 덩달아 오른 줄 착각하나 보지? 어디서 주제도 모르고 까불어 까불긴. 그 소리에 소파에서 TV를 보시던 시아버지께서 득달같이 달려오셨어요. 그리곤 다짜고짜 이 옆편네가 미쳤나? 못 배운 거 티내냐? 어디서 손희 형님한테 말대꾸야? 니네 친정에선 그러고 가르치든? 하여간 급이 맞아야 살지. 배운 게 없으면 하라는 대로나 해. 네가 뭘 한다고 따박따박 말대꾸야. 무식한 티 내지 말고 시키는 대로나 하라고. 어이가 없었어요. 적반하장이라더니 누가 누구한테 화를 내는 건지. 그날 어머님은 1시간이나 손이 발이 되게 빌고서야 음식 준비를 할 수 있었어요. 무서웠던 건 이런 상황에도 남편도 시동생도 누구 하나 자기 엄마 편을 안 들더란 사실이에요. 모르쇠를 일관했죠. 수십 년간 어머님은 이런 식으로 혼자 당하며 사셨겠구나 생각하니 같은 여자로서 분하고 가슴이 아팠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론 덜컥 겁도 났어요. 나도 나중에 시어머니 짝 나는 거 아니야? 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런 일 없도록 초장의 남편 버릇을 잘 들여놔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하루 날 잡아 남편을 잡돌이했죠. 식구들 앞에서 별거 아는 일에 절 핀잔 주길래 작정하고 정색하며 버럭했죠. 당신은 회사에서도 그렇게 눈치 없이 굴더니 집에서도 이 모양이야? 도대체 뭐 하나 믿고 맡길 수가 없잖아. 내가 차 수평이 안 맞는다고 낚시 가기 전에 카센터 가서 점검하랬지. 근데 뭐하고 뭉개고 있다가 카센터도 안 들고 가선 이런 사고를 내. 당신 목숨이 너댓게는 돼? 이참에 다 내려놓고 황천길 가고 싶어? 그런 거야? 제발 뭐가 선이고 훈지 구분 좀 하고 살자. 어? 말이 차 문제지 알맹이 빼고 나면 직장 상사가 부하 직원 잡는 딱 그 각이었죠. 식구들 앞에서 절 면박 주고 무시하려다 오히려 된통 당한 남편은 그 후로 저한테 덤비지 않았어요. 거기까진 좋았는데 그날 일 때문일까요? 남편이 자꾸 제 눈치를 봐요. 회사에서야 직급 차이가 나니 그럴 수 있지만 집에서까지 그런 건 좀 문제가 되거든요. 특히 저희 시아버님한테는요. 안 그래도 툭 하면 기샘 말띠 며느리 들였다고 뭐라고 하시거든요. 아버님 아들도 말띠인데 저만 갖고 그러세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다 핑계인 것 같아요. 사실 저희 시어머님도 말띠거든요. 전 78년생 말띠, 어머님은 54년생 말띠. 근데 같은 말띠가 하나는 남편 누르고 살고 하나는 남편한테 눌려 사는 게 말이 돼요? 띠랑은 하나도 상관없는 거지. 한마디로 아버님은 절 길들일 거리를 찾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 부리듯이 저도 그렇게 부리고 싶으셨던 거죠. 근데 아버님이 저한테는 쉽게 그러지 못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제 학벌 때문이죠. 제 자랑 같지만 제가 공부를 좀 했거든요. 말 그대로 S대 나왔습니다. 그러니 아버님도 저한테만큼은 어머님께 하시듯 못 배운 주제에 중학교도 못 나온 게 등등 학벌로 무시하는 행동은 못 하시는 거죠. 자신 아들보다 학벌도 좋고 직급도 높고 연봉도 훨씬 높으니까요. 그러니 트집 잡을 게 마땅치 않으신 거죠. 솔직히 전 제 학벌이 대단한 자랑거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엔 저보다 공부 많이 하고 세상을 위한 업적을 이룬 대단한 분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전 운 좋게 여유 있는 집에 태어나 부모님 지원받으며 남들보다 편하게 공부할 수 있었고 그 덕에 지금의 학벌 정도가 된 거니까요. 입장 바꿔 말하면 저희 어머님처럼 배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지만 현실이 받쳐주지 못해 배움을 이어갈 수 없는 분들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같은 선상에서 출발한 결과가 아닌데 제 학벌을 자랑으로 삼는 게 웃긴 거죠. 이걸 비교 대상으로 삼는 사람이 문제인 거 아닌가요? 그래서 전 어머님이 더 이상 시가족들한테 무시받고 사시지 않도록 도와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시장 보러 간다는 핑계로 어머님과 밖에서 따로 만났죠. 어머니, 저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전 검정고시 학원 팜플렛을 내밀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해보시겠다면 어떻게든 제가 어머님 도와드릴게요. 고등학교 과정 패스하시면 대학도 가실 수 있어요. 요즘엔 대학 시험 볼 때 여러 가지 전형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만학도 전형이라는 게 있어요.
공부하고 싶지만 형편상 혹은 다른 이유로 학업을 이어갈 수 없었던 고령자들한테 대학 입학 문턱을 낮춰서 공부할 기회를 주는 전형이에요. 어머님, 우리 해봐요. 네? 어머님은 쉽게 대답을 못하셨어요. 그저 눈시울을 붉히시곤 아무 말이 없으셨죠. 전 제가 괜한 짓을 한 건가 살짝 후회가 됐어요. 평양감사도 저 싫으면 그만인데 뭐하러 끼어들었나 했죠. 그런데 나 그거 한번 해볼게. 사실 며느리 앞에서 무시당하고 사는 거 나도 죽기보다 싫었어. 10살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얼마 뒤에 우리 친정 어머님이 나랑 여동생 버리고 제가 하셨거든. 친척집에 얹혀 살면서 구박 많이 받았다. 중학교까지 나온 것도 정말 눈치 많이 보며 다닌 거였어. 난 정말 공부가 하고 싶었는데 내 사정은 그게 아니잖니? 교복 입고 학교 가는 애들 보며 공장에 일하러 가는데 정말 부럽더라. 형준이가 처음 너 데려왔을 때 당당한 네 모습을 보면서 그때 느꼈던 것 같은 부러움을 느꼈다. 학벌 좋고 매사에 당당하고 남자들보다 더 회사에서도 인정받고 나도 다시 태어나면 저렇게 태어날 수 있을까 하고 말이야. 그래서 너 보면 더 내가 한심하고 창피했어. 근데 이제 너한테 창피하고 그런 거 생각 안 할란다. 나도 공부해서 너처럼 될란다. 그러니 나 좀 도와주련. 그때부터였어요. 어머님과 저의 비밀스러운 동행은. 전 일단 어머님을 검정고시 학원에 등록시켜 드렸고요. 틈틈이 제가 공부도 가르쳐 드렸어요. 몇 번의 낙방을 경험하곤 드디어 고등학교 과정을 패스할 수 있었죠. 젊은 친구들한테는 별거 아닌 일이었지만 어머님과 저한텐 달랐죠. 합격자 발표 듣고 어머님과 전 부둥켜 안고 엉엉 울었어요. 그리곤 좀 더 해보자 결심했죠. 내친 김에 대학까지 가자고요. 그렇게 해서 2년 전 만학도 전형으로 전문대에 입학했어요. 평소 책도 좋아하시고 글 쓰는 걸 좋아하셔서 문예창작과에 지원하셨어요. 다른 과보다 성적 경쟁도 적고 실습 위주다 보니 어머님한테는 딱이었죠. 자신보다 나이 어린 교수님들 밑에서 어머님은 지각 결석 한 번 없이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습작도 열심히 하셔서 졸업 전에 큰 규모의 주부백일장에서 은상도 타셨죠. 그 모든 순간을 어머님과 제가 함께 했어요. 그리고 드디어 어머님께서 대학을 졸업하시는 날이 됐어요. 지난 6년간의 노력이 결실을 맺는 날이죠. 전 회사에 월차를 내고 어머님과 함께 졸업식장으로 향했어요. 오늘만큼은 가족들한테 알리고 축하받으며 졸업하시라고 했지만 어머님은 한사코 만류하셨죠. 인생에 한 번뿐인 이 좋은 날을 망치고 싶지 않으시다고요. 전 어머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졸업식장에서 어머님은 학교에서 주는 특별상을 받으셨어요. 고령에도 불구하고 어린 학생들에게 본이 될 만큼 열심히 학업에 정진하셨다고 주는 상이었죠. 그리고 학생들을 대표해서 단상 위에서 총장님한테 직접 졸업장을 받으셨어요. 어머님의 눈가는 촉촉히 젖어 있었죠. 모르긴 해도 그 순간 고단했던 지난 세월이 주마등처럼 흘렀을 거예요. 전 객석에서 어머님의 빛나는 순간을 카메라에 열심히 담았어요. 사건은 하필 어머님과 졸업식장을 다녀온 그날 터졌어요. 일찍 집을 나서야 했던 어머님은 아버님 아침상을 차릴 시간이 없었죠. 그래서 식탁 위에 오늘 하루만 냉장고에 있는 반찬으로 아침 식사를 하시라 쪽지를 남기고 오셨는데 하필 시고모님이 오셔서 그걸 보신 거예요. 졸업식장에서 휴대폰을 무음으로 돌려놓은 탓에 시고모님 호출을 못 받았고 학사모를 쓰고 동기들이랑 사진을 찍느라 집안일은 신경도 못 쓴 거죠. 뒤늦게 어머님과 제가 집에 도착해보니 시고모님이 아버님 점심상을 봐주고 계시더라고요. 시고모님은 꽃다발을 들고 안으로 들어서는 저와 시어머니를 향해 썰고 있던 김치를 집어 던지셨어요. 엄마야! 시뻘건 김치 양념을 뒤집어 쓴 어머님과 전 황당한 표정으로 시고모님을 쳐다봤죠. 그랬더니 어디서 눈을 똑바로 뜨고 쳐다봐? 지금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아침부터 뭐 한다고 밖으로 놔두느라 남편 밥도 안 챙겨? 못 배워 먹어가지고는 올케가 집에서 하는 일이 뭐야? 애미 너도 마찬가지야. 말대답 따박따박하고 어른 알기 우습게 알면서 니돌이는 안 하고 살 참이냐? 내가 이 나이에 동생 밥 챙긴다고 주방에서 이러고 있어야겠어? 집안 꼴 잘 돌아간다. 시애미가 저 모양이니 며느리라고 잘할까? 아주 개판이야 개판. 시어머님은 졸업장에 묻은 김치 속을 떼어내시며 입술을 부르르 떠셨어요. 그리곤 작정하신 듯 쏟아내셨죠. 그게 뭐 어때서? 누나가 돼서 남동생 밥 한 개 차려주는 게 그게 그렇게 큰일인가요?
탓하려거든 그 나이 처먹도록 혼자 밥도 못 차려 먹는 당신 동생이나 혼내세요. 식탁에 앉아 식사를 하시던 아버님은 어머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달려와 어머님 뺨을 치시려 손을 드셨어요. 그러자 어머님이 그 전에 무서운 속도로 아버님 뺨을 치셨어요. 짝 소리가 날 정도로요. 그 행동에 모두들 벙쪄서 아무 말도 못했죠. 이 옆에 내가 미쳤나? 그래, 미쳤다. 이날 이때까지 니들 남배한테 하도 당하고만 살아서 아예 미쳤다. 또 한 번 쳐봐. 그땐 니 누이 뺨도 쳐줄 테니. 어머님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기선을 제압했어요. 아버님은 생각하지 못한 어머님의 반격에 어리둥절하셨죠. 이 옆편 내가 미쳤구만. 미치지 않고서 이런 인간 말종 같은 짓을 해? 인간 말종? 지금 나한테 인간 말종이라고 했어? 평생을 니들이 나한테 한 짓이 바로 인간 말종 짓이다. 지들보다 못 배웠다고 무시하고 짓밟고 사람을 종부리듯이나 할 줄 알았지. 니들이 언제 날 사람 취급해줬니? 그래도 지 자식 낳고 사는 여잔데 툭하면 사람들 앞에서 면박이나 주고 중학교밖에 못 나왔네 떠들고 다니면서 창피 주고 그러고도 네가 인간이니? 나도 사람이다. 느끼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야. 이런 내가 이날 이때까지 꾹 참은 이유가 뭔 줄 알아? 니들 남매처럼 적어도 인생을 니들처럼 살고 싶지 않아서였어. 니들은 내가 아는 한 이 지구상에서 제일 지독하고 하찮은 족속들이었으니까. 인간 말종? 그야말로 니들 남매한테 딱인 말이다. 저 사람이 약을 잘못 먹었나? 이게 다 며느리 잘못 들인 탓이야. 요상한 게 집에 들어와선 지 애미한테 무슨 짓을 했길래 멀쩡하던 올케가 하루아침에 저렇게 돼? 너 도대체 네 시애미한테 무슨 짓을 한 거니? 시고모님이 물으셨죠. 제가 뭘 어쨌게요. 단지 전 아버님과 고모님께서 늘 어머님께 못 배웠다고 타박하시길래 학교 공부해보시라 권한 것밖에 없어요. 아참, 오늘 어머님 졸업하셨어요. 아버님은 그제서야 어머님 손에 들린 졸업장을 보시곤 졸업장? 니깎게 무슨 졸업을 해? 왜? 어디서 돈 받고 고등학교 졸업장이라도 만들어주든? 되지도 않게 무슨 졸업장은. 솔직히 나 오늘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하고 싶었어요. 당신 아니었으면 내가 이런 졸업장 꿈이나 꿀 수 있었겠어요? 당신이 그랬죠? 중학교 나온 거랑 고등학교 나온 건 하늘 땅 차이라고. 그 하늘 땅 차이로 45년간 날 얼마나 괴롭혔어요? 그래서 이 나이에 이를 박박 깔며 젊은 애들 사이에서 공부할 수 있었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마다 날 무시하던 당신 얼굴 떠올리면서 악착같이 공부했어요. 그랬더니 대학 졸업장까지 따게 됐네요. 고마워요. 이게 다 당신 덕분이에요. 뭐? 대학 졸업장? 시아버님과 시고모님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달려와 어머님 졸업장을 펼쳐보셨죠. 어머님 이름 밑에 문예창작과 전문 학사, 도장이 꽝 찍혀 있었죠. 대학 졸업까지 하고 보니 당신 말이 틀린 게 아니다 싶네요. 중졸과 고졸이 하늘 땅 차이인데 고졸과 대졸은 얼마나 차이가 날지. 그래서 말인데 나 이제 혼자 살아 볼랍니다. 당신과는 수준 차이 나서 같이 못 살겠어요. 지난 45년간 날 부리고 살았던 수고비 한 푼도 빼놓지 말고 내놓으시구려. 아니 이 사람이 이혼이라니. 여보. 어머님은 황혼 이혼을 결정하셨어요. 전부터 쭉 생각해오신 거라고 하더군요. 남편은 그런 어머님의 결정에 방방 뛰며 반대를 했지만 결국 백기를 들었죠. 안 그랬다간 저랑 이혼이니까요. 전 아버님을 모실 수 없다고 확실히 선을 그었어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찾아가 밑반찬 정도는 넣어드리겠다고 했죠. 저희 어머님은 어떻게 지내시냐고요? 자신이 살아온 날들을 수필로 엮어 작품집을 출간하실 계획이신데 해봐야죠. 물론 자비로 출판하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도 자신의 이름으로 책을 내려고 글을 쓰고 있다는 사실에 신나셨어요. 가끔은 저 때문에 시부모님께서 갈라서신 게 아닌가 죄송스럽기도 해요. 하지만 70이 다 되어가는 연세에도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가시는 시어머니를 보면 제가 어머님 인생에 조금은 도움이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아무쪼록 앞으론 어머님께서 화창한 꽃길만 걸으시길 바래요. 지금까지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